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명순권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날 저녁 때 찾아뵙게 됐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피와 건강. 커피가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를 끼칠까? 이 뉴스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갖고 많이 헷갈릴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좀 홍보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커피와 건강에 대해서 제가 최근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질병별로 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에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가 특히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가 같이 합의를 해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 전에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었고, 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정도 더 논의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부터 파업이 철회가 돼서 전부 다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정상 출근을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과연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의료 정책 그리고 의료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요즘은 그런 신조어를 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저 명순권의 생각, 명피셜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피셜.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박창섭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채선님, 딸기팔공님, 베리타스주님. 네, 항상 자주, 항상 들어오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죠. 자, 딸기팔공님이 박스 인터뷰쇼 안 하나요? 합니다. 내일도 수요일 날 저녁 5시 반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은요, 명순권 TV가 아니고요, 지승호 명순권의 박스앤 인터뷰쇼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피와 건강. 자, 진짜 커피 전문점 춘추전국 시대죠. 이디야,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스타벅스, 탐앤탐스, 커피빈, 엔젤리너스, 홀리스. 야, 정말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커피가 실제 어디에서 기원했냐? 요거는 좀 많이 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티오피아,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서 시작을 했다. 재배를 시작해서 그 뒤로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다고 그러는데요.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는 15세기 중반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멘에서 시작해서 인도, 이탈리아, 유럽,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로 퍼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음료 중에 하나죠. 우리 여기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중에 커피 하루에 한 컵 이상, 한 잔 이상, 혹은 많이 드시는 분은 3잔, 4잔도 드시죠. 자, 외래에서 보다 보면 커피를 하루에 7잔 이상 마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마신다는 분들도 있고, 네, 커피 정말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커피 전문점이 몇 개 정도 될까? 2011년도 전국 커피 전문점 시장 동향 보고서 보니까요. 2010년에는 8,000개였어요. 근데 1년 만에 2011년에 12,000개로 54%나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추정 매출이 2조가 넘었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6년 6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집계보면 9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와. 편의점이
그 당시 기준으로 37,000개. 요즘은 한 4만 개 좀 넘을걸요. 이 편의점보다 더 많아요. 2.5배. 제가 있는 그 일산 동구 일산의 국립암센터 앞에도 보면요. 골목골목에 커피집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 커피집이 제가 알기로는 창업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시설이나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만 딱 확보해 놓고 커피 만드는 기계 갖다 놓고 하면 되니까요. 뭐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커피 믹스 봉지 커피 많이 먹었었는데 그게 인스턴트 커피였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커피 전문점이 증가하고 원두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뭐 7조 이상, 지금 뭐 8, 9조 이상 추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시장 규모 11조 원이네. 11조 원. 야, 10조가 넘었네. 1인당 1년에 512잔 마시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뭐 1.5잔 이상 마시네요. 하루에. 개인당. 그렇죠. 커피 시장 규모 11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어떤 커피를 많이 마시냐? 여전히 보니까 커피 믹스. 우리 보통 봉지 커피 얘기하는 거였죠. 130억 잔 마시고 원두 커피는 48억. 야, 캔커피는 40.5. 인스턴트 커피 31억. 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커피가 과연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문헌들을 정리하고 최신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슬라이드 한 장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커피는 사실 TV에서 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어떤 연구에서는 또 별로 안 좋다고 이러는데 그 이유는요. 커피 안에는 뭐 한 종류가 아니고 최소한 1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떤 질병의 위험성은 낮출 수 있지만 어떤 질병의 위험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커피는 헐크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커피를 마심으로써 질병의 위험성을 어떤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느냐 정리해보면 크게 당뇨, 암, 파킨슨병 이런 질병 세 가지는요 오히려 커피를 마심으로써 그 질병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즉 커피를 좀 마시면 당뇨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암 중에서는 간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들에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낮추는 거로 나오죠. 그 근거들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당뇨, 암, 파킨슨 이런 건 줄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유산, 저체중아 출산, 그러니까 산모와 태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혈압은 원래 좀 높이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 그 급성, 초기에는 좀 높이지만 만성으로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하면 당뇨, 암, 파킨슨은 일반적으로 낮추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유산 그리고 저체중아 출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많이 먹어도 아내에게 유산 저체중아 가능성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임산부, 산모가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유산의 위험성이나 저체중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당뇨 이득. 요거는 이제 2014년에 다이비티스 케어라는 의학학술지에 기존에 나왔던 28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뭐 자주 얘기를 했을 거예요. 메타 분석이란 거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개별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호트 연구라는 거는 코호트라는 게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시설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뭐 메르스나 아니면 코로나19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한 병원에 발병을 하면 그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한다 이런 표현을
신조어로 쓰고 있죠. 의학적으로는 뭐 코호트경이란 말은 쓰지는 않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죠, 이게. 어쨌든 코호트라는 거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발생한다. 이건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1950, 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지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립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1964년도에 미국 공중보건성 총감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건 담배는 폐암의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계기가 된 논문이 뭐냐면 영국에서 의사들 몇만 명을 코호트로 딱 묶어놓고, 묶어놓는단 말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한 곳에 묶어놓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코호트, 의사 코호트, 의사라는 직업으로 코호트를 설정을 하고 흡연 유무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10년, 20년 있다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서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폐암의 발생 숫자랑 흡연자에서 폐암 발생 숫자가 몇 대 몇으로 생기냐, 몇 배 높으냐, 이걸 했더니 뭐 10배, 20배 이상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 뒤로 흡연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커피와 당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소에 커피를 하나도 안 마시는 사람, 한두 잔 마시는 사람, 혹은 세네 잔 이상 마시는 사람, 이렇게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한 다음에 10년, 20년 있다가 커피 섭취량에 따라 당뇨 발생이 몇 배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걸 본 연구란 거죠. 전향적이란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시간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 개별 연구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 연구마다 달랐을 테지만 그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28편을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커피를 거의 잘 안 마시는 사람도 있죠. 안 마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 한 잔 증가할 때마다 카페인 커피는 당뇨가 9%, 디카페인 커피는 6%씩 당뇨 빈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커피를 자주 많이 마시면 당뇨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메커니즘이 뭐냐? 기전이 뭐냐? 그 이유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클로르제닉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 클로르제닉산이라는 물질이 장으로부터 당을 흡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당 대사, 당을 근육이나 지방 쪽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깨는 것. 그리고 그 당대사라는 건 이제 아마 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걸로.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혈중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와 그다음에 지방 뭐 이런 데로 옮기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인슐린의 작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클로르제닉산이라는 물질에. 그 외에 다른 마그네슘, 리그난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르제닉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당뇨의 위험성을 낮추는 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에 대해서 몇 개 암에 대해서도 좀 낮춘다고 그랬죠. 간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메타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호트 연구를 13편 종합했죠. 그랬더니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간암이 1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가 원래 그 간암으로 진행하는 전 단계 중에 지방간이나 간 섬유화 이런 게 전구 그 병변이 될 수가 있는데 커피 자체가 이런 지방간과 간 섬유화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커피에 들어있는 몇 가지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간암도 예방할 것이다. 그리고 자궁내막암도 역시 12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자궁내막암이 감소가 되는데 그 이유는 카페인 자체가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을 증가시켜서 결론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려서 자궁내막 위험성을 줄인 것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하면 전립선암 10% 감소시키고 유방암도 10% 정도 감소시키고 대장암도 감소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소시키는 게
아주 많이 감소되는 건 아니지만 한 10% 내외 정도로 약간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커피와 암은 실제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라고 있어요. IARC라고 있는데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소인데 여기서는 발암물질을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1이 있고요. 그룹 2에 A와 B가 있고 그룹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룹 1 같은 경우는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것. 영어로 보면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거. 이게 이제 한 120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담배나 술, 벤젠 같은 거고. 발암 추적 물질이 그룹 2A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은 적색육들. 이게 이제 그룹 2A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요. 참고로 가공육 같은 경우는 햄, 소시지, 베이컨은 그룹 2A보다 높은 그룹 1, 발암성이 확실히 있다. 그룹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2B는 발암 가능 물질인데 313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휴대전화 나오는 전자파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가솔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99개를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커피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예전에는 발암 가능 물질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비교적 최신인 2016년에 새롭게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커피는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그룹 3, 그룹 3으로 분류했습니다. 오히려 간암이나 자궁내막암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은 낮추는 거로 아까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뜨거운 음료 자체는 발암 가능 물질, 그룹 2A 가능성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근데 뜨겁지 않은 마테차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테차 같은 경우도 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뜨겁게 한 것이 아마 식도에 자극을 해갖고 식도암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커피와 폐암은 메타 분석에 나와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폐암의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메타 분석도 있지만 또 보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정했을 때는 커피 섭취와 폐암이 관련이 없다라는 메타 분석도 있어서 커피와 폐암은 관련성이 현재까지 약간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높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득이 되는 거 하나, 파킨슨병. 이거는 2014년도에 기존에 나온 7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커피 많이 섭취하는 군은 적게 섭취하는 군보다 파킨슨병이 오히려 감소되었다. 카페인 자체가 도파민 이런 물질을 분비를 촉진시켜 갖고 도파민 부족에서 오는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요거는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2016년 보고는 심혈관 질환을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나 콜레스테롤을 또 높인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 2012년도에 보면 임상시험, 이거는 관찰 연구가 아니고요. 아예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임상시험을 했더니 비교했더니 한쪽 그룹은 커피를 한두 달 정도 못 먹게 하고 한쪽 그룹은 커피를 마시게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커피를 마시는 군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더 높이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좀 올라가는 거로 나왔죠. 그 이유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그 일종의 기름인데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원래 카페스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콜레스테롤이 이 담낭에서 그러니까 간에서 그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담즙산. 그런데 이 카페스톨이 담즙산 만드는 걸 막아버려요. 차단을 해버리니까 재료가 남아도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기전인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커피를 의심하라.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콜레스테롤 혈증에 커피가 확실히 원인이라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나온 메타 분석들에서 커피 섭취하는 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커피를 의심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이상지혈증, 즉 혈중에 콜레스테롤이나 고중성지방이 높은 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원인은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2차성으로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예전에 콜레스테롤 높인다고 알려져 왔었는데, 지금은 이 이론이 깨졌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실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됐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커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카페스토리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래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담즙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카페스토리 담즙산 합성을 억제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남아 돌아가고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커피의 종류마다 이 카페스톨 성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카페스톨이 많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올리고, 카페스톨이 적게 들어있으면 올리긴 올리는데 적게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커피 종류를 논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럽식 커피. 유럽식 커피는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원두를 끓이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그래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스톨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카페스톨이 많죠. 그 다음에 카페스톨 성분이 높은 게 바로 에스프레소, 고압으로 추출한 거죠. 여기에 이제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니까 카페스톨 함량이 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더 카페스톨 양이 적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립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터링 하는 커피 있죠? 내려먹는 커피. 이거는 필터링을 하게 되니까 카페스톨 성분이 줄어들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먹는 커피 종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인스턴트, 봉지커피, 그 다음에 마지막 드립커피. 이 순으로 뒤로 갈수록 카페스톨 양이 적으니까 콜레스테롤 높이는 거를 조금 덜 올리게 하셨죠. 하지만 커피 종류 상관없이 내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표준 체중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보통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이 정상인데 180, 200 이상으로 이상하게 높다 그러면 바로 약을 먹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커피를 본인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커피를 한번 끊어보거나 한 잔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콜레스테롤 검사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낮아질 겁니다. 커피와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수축기 혈압이 8 정도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도 5.7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별로 안 높아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커피와 고혈압은 명확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잔 이상은 고혈압을 낮춘다는 그런 메타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와 임신, 저체중과 출산. 그러니까 6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커피 섭취는 산모에서 유산 위험성을 21%나 높였고요. 8편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저체중과 출산 위험성을 43%나 높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기전을 살펴봤더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제 산모가 커피를 먹게 되면 태반을 통과해서 사이토크롬 P450 활성도가 낮아져서 태아가 카페인에 장기간 노출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아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유산이나 저체중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커피와 건강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커피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커피에는 1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질병의 위험성은 낮추고 어떤 질병의 위험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암, 파킨슨병 낮추는 거로 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도 낮춘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많은 양의 커피는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여요. 그래서 저는 3, 4년 전부터 이 공식을 적용해서 환자분들 중에, 외래 환자분들 중에 이유 없이 특별히 콜레스테롤 올릴 만한 이유가 없는 분, 물론 뭐 이게 유전성으로 가족성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빈도가 적거든요. 이런 경우에 커피를 줄여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다. 현재 뭐 카페인 기준으로 해서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성인은 400mg 하루에, 임산부는 300mg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125mg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럼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우리 보통 이른바 인스턴트 봉지 커피에는 카페인이 80mg 들어있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250cc 뭐 한 잔에는 140mg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커피 한 3잔 정도면 하루 권장 섭취량 넘기는데요. 2잔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실 카페인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녹차나 콜라,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를 2-3잔 이상 마시는 것은 권장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커피는 뭐 칼로리가,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죠. 적죠. 몇십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라떼나 뭐 이런 거 막 우유 들어가고 설탕 막 뭐 시럽 들어가고 막 이래버리면 밥 한 공기인 300칼로리를 넘어서는 프랜차이즈 커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몇 잔을 마시는 거냐?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외래에서 말씀드릴 때는 한 잔 정도 하루에, 뭐 가끔은 2잔 이 정도로 제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커피를 꼭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커피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질문이 있네요. 준님, 요즘 심장이 계속 두근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커피를 안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십니다. 근데 이게 커피 안 마셨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커피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때는 좀 안 마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심장이 계속 두근댄다. 그럼 그거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심장 그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심장내과 진료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님, 저는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요. 당뇨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단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만 이거는 예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뇨 환자에 있어서 당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고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 그럼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뇨는 당뇨 관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표준 체중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해님, 커피 마시면 취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인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커피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커피에 들어있는 뭐 카페인이나 특히 카페인 성분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심장이 두근대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안 마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어떤 커피를 먹는 게 몸에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한 커피는 한 잔 정도. 아주 특별히 좋은 커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커피와 건강은 요거로 하고요.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의사들 파업들 때문에 큰 이슈가 됐었죠. 문제는 지금 의대생 중에 4학년 학생들 오늘부터인가요? 그 실기시험이 시작됐는데 추가적인 그 접수를 아직까지는 뭐 안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의대생들은 그 합의를 해서 정식으로 지금 뭐 한 15%, 14%만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85%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요. 저는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우리 최근에 의사 총파업이 진행이 된 배경 중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이었습니다. 꼭 뭐 정부가 4가지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의료계에서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들 중에 의료 정책 중에 이 네 가지가 문제다라고 해서 의료계 4대 의료 정책, 의료계에서는 4대학 의료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랬죠. 의대 정원을 왜 확대를 해야 되느냐? 그 근거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OECD 국가, 다른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4명 내외 정도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한 명이 적은 2.4명 내외로 적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1년에 400명씩 해서 10년 동안 총 4,000명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의대 정원 한 해 3,000명이 좀 넘습니다. 한 해 3,000명. 그렇게 해결하자는 건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왜 반대를 하냐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지속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낮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계는. 또 하나는 이제 접근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환자도, 외래 환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접근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적지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면적이 적은 나라라고 치면 어떻습니까? 의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게 보통 개원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1000세대 정도, 한 2, 3천 명 정도면 의원 하나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너무 넓어갖고 환자 내가 개인 의원을 개원했는데도 세대가 30세대, 50세대밖에 없으면 그만큼 의사 수는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하지만 좁은 구역 같으면 인구당, 면적당 의사 수 이걸 계산해 봤을 때 그게 높다면 그럼 그게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은가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거의 꼴찌에 근처인데 반대로 인구는 우리나라가 되게 적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1000헥타르당 그 의사 수를 보니까 12명이 12명이 넘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 명 가까이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0헥타르당 의사 수는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보다 10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장 그거는 피부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시골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그 읍내나 혹은 우리 도시에 봐보세요. 집 밖을 나서면 바로 무슨 가정의학과, 무슨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엄청 많잖아요. 피부로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접근성의 지표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 자체가 낮아서 결론적으로 본인 부담금도 상당히 낮아서 한 5,000원 내면 열이 나더라도 5,000원까지 그 의사월급으로 바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본인 부담금이 한 10,000원 정도로 오면 조금 꺼려질 거예요. 하루 이틀 더 있다 가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지금 더 중요하다.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의사들이 저마다 사실 인기과라는 게 개원해서 돈 많이 버는 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성형외과나 안과, 피부과는 여전히 최근에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좀 인기 있는 과 중에 속하고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데는 잘 안 갑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의학자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예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거기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뭐 복무하게 하는 약간 의무상으로 만들어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거를 시행한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당연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를테면 장기 군의관처럼 의무복무할 수 있게 하는 인력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자유경쟁인 상태에서는 사실 뭐 공공보건의료기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실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은 절차 그 학생 뽑는 방법이 초반에 무슨 뭐 시도지사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민 단체에서 뭐 추천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초반에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예였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지는 정해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좀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사실 일반 의사들 나중에 서로 경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반대로 좋은 건 좋은 게 맞긴 하지만은 너무 불합리하게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 항방, 첩약 급여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급여화가 뭐냐면 첩약이라고 그 쓰는 한약 약들을 갖다가 일부는 환자가 본인 부담을 하게 하고 일부는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급여처럼 환자가 100% 자신이 부담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몇 나라 없죠. 전통의학을 이른바 의학과 동등한 입장으로 어느 정도 그 대우해주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 한방, 이원화 정책을 1950년대 이후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1950년대 이후 그 즈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전의 전통 그 방법이나 학문 것들은 현재 과학에 의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정식으로 인정을 하라고 서양 의학을 과학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준은요. 그 규칙에 보면 기본적으로 옛날 의서들 있죠.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서들인데 그게 수백 년 전에 쓰였던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뭐 원료를 갖고 만들면 인정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의학이란 건 사실 이렇게 과학으로 발전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느 나라나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그랬어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100년 전에 이제 의학이 급속도로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전 근거 없는 치료법들은 계속해서 이제 쫓겨나고 없어져 버리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에 근거해서 살아남는 것들만 치료법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지금도 물론 한의학뿐만 아니라 우리 의학에서도 근거 없는 치료법들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죠.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치료법들도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해서 최신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치료법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한방 첩약 같은 경우에도요. 과연 그 첩약 한방 요법이 실제로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만 저는 시범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한방 첩약 급여와 관련한 건 시범 사업이거든요. 세 가지 질병, 뭐 뇌졸중이랑 한 세 가지 안면마비인가요? 그다음에 몇 가지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시범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효능과 그다음에 안전성이 입증된 다음에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료비 낭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건데 이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원격 진료로 했을 때 개원가가 파탄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그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격 진료의 정확도의 문제도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화면으로 보고 증상을 얘기할 때 한 7, 80% 이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질병을 의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가 보는 게 직접 보는 거 시진, 그다음에 뭐 청진, 듣는 거 촉진, 그다음에 타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인데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좋은 기계들이 나왔고 원격으로 그런 걸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을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정도 수준은 뭐 전화 진료로도 현재도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만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네. 일단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시간이 흘러가면 좀 더 못한 부분을 할 텐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3저 정책입니다. 3저가 뭐냐면요. 세 가지가 났다는 건데 첫 번째 보험료가 낮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건강보험료 한 달에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낮은 보험료. 그리고 낮은 의료수가. 낮은 의료수가라는 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진료 행위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살 때 가격처럼. 이게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의료수가도 낮고 보험료도 낮기 때문에 의료의 그 질이 떨어진 거죠. 낮은 보장성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 지금 정부에서 2017년도에 문재인 케어를 했을 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초반입니다. 62% 내외거든요. 그런데 OECD 다른 국가들은 보장성이 8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게 62%고요. 나머지 38%는 우리 환자들이 다 돈을 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자기가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거겠죠. 보장성이 100%가 낫겠죠. 근데 어쨌든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80%를 보장해 줘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는 20%밖에 안 돼요. 전체 서비스를 받는데.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왜 우리가 보장성이 낮냐 했을 때 바로 비급여 진료 행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초음파 있죠. 초음파 검사는 보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 자기가 본인 부담해야 되거든요. MRI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택진료비라고 특진비 있죠. 그다음에 병원의 그 상급 병실료라고 해서 1인실, 2인실, 3인실 이런 거는 본인이 다 냈어요. 1인실 같으면 뭐 15만 원, 뭐 20만 원 막 이렇게 내죠, 보통. 5인실은 이제 보험이 됐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급여 이런 진료 행위들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겠다. 그 당시까지 그 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모아진 게 22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투입을 해갖고 비급여 행위 항목들을 예를 들어서 초음파도 보험으로 해주고 MRI도 일부 해주고 그다음에 상급 별진료도 보험해주고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로 해주는 거 그거 바로 이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당연히 국민들은 좋아하죠. 국민들은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거기에 왜 반대를 했냐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그거는 그냥 미봉책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돈 22조 3, 4년 안에 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거의 고갈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급여가 없어지는 거냐? 안 없어져요. 의사들은 계속 만들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게 낮은 의료 수가입니다. 낮은 의료 수가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그 건강보험 제도를 처음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 1977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977년 이전에는 병원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다 내야 돼요.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었죠. 제 기억에도 제가 77년도면 제가 이른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그러니까 75년도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네요.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이때는 우리 집에서 다치면 병원 꿈도 못 꿨습니다. 왜냐면 돈 엄청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민간요법만 하고 그냥 버티고 그랬겠죠. 제가 중학교 때도 일을 이렇게 계단 있는 데서 애들이랑 놀다가 뛰어내리기는 하는 걸 했었어요. 계단에서 펄쩍 뛰어갖고, 근데 모래 팍 처박혀갖고 이빨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벌어졌었는데 이거조차도 치과 가서 치료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돈 많이 드니까.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1977년도에 박정희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는데 전 국민이 아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은 보험료를 내고 사업주도 내고 반 내고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전국에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 나머지 95%는 여전히 보험이 안 되니까 핵심이 뭐였냐? 근데 이걸 시행을 할 때 의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서비스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100원이 들었으면 원가가 100이면 70 혹은 50으로 책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70이라고 지금 현재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의료 서비스가 100원이면 70원으로 전체 액수를 딱 깎아놓고 그 안에서 환자가 내는 거 일부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준 거예요. 근데 왜 의사들이 거기에 크게 뭐 동요하지 않았냐? 왜냐면 나머지 95%로 환자 보면 되니까 이런 거였죠. 근데 문제는 1977년에서 그 뒤로 12년이 지난 1989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개헌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보험 환자만 보면 원가의 70% 정도밖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보험 환자, 급여 환자로만은 망하니까 어떤 꼼수를 쓰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큰 병원에서는 특진비, 즉 선택진료비, 그리고 초음파는 비보험으로 하고 병실료, 그 다음에 수액주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보험으로 해서 그걸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커지게 된 시장이 피부, 미용, 뭐 성형 이런 쪽을 또 의사들이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실 2002년도에 군의관 마치자마자 서울의 관악구 쪽에 개원을 했었거든요. 명순관 가정의학과. 하나은행에서 1억 뭐 5천, 처음엔 1억 빌려서 대출해서 했는데 환자를 20명 이상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한 달에 그 당시에 뭐 총진료비 13,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뭐 20명 봐도 25만 원, 30만 원, 25만 원? 그래서 25일 봐도 대략 한 6, 700 정도 매출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간호조무사 월급 나가야죠. 물리치료사도 저는 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월급도 줘야 되죠. 그래서 몇백 나가죠. 그다음에 임대료 또 150, 200 이상 나가죠. 그리고 재료비 이런 거 하면요. 거의 600, 700을 받아도 600에서 700 거의 100도 안 남아요. 그럼 100만 원에도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빌렸던 돈 있잖아요.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버텨봤지만 결국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고로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직접 가서도 들었는데 한 명 환자 볼 때 뭐 20분 미만인가 그걸로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30명에서 35명 이상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유지가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어떤 주에서는 하루에 50명 이상 못 보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환자 수가 50명 이상 못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냐 그러니까 충분히 된대요.
매출이 충분히 되고 그만큼 의료 수가가 우리보다 뭐 1.5, 2배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여 환자로도 꾸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뭐 근거 없는 웰빙 주사, 비타민 주사, 무슨 비급여 이런 행위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이유, 비급여가 많이 되고 근거 없는 치료법들이 난무하게 된 거는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사실 이걸 뭐 의사가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듣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의료 수가 올리면 니네 지금도 돈 잘 벌고 있는데 더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의 벌이 정도 수준만 해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의사들이 웬만큼 평균적으로는. 물론 못 보는 의사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제 OECD 국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 그 의사들 그 연봉이 그 적은 편이 아닙니다.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 낮은 의료 수가를 해결해야 되냐? 의료 수가가 낮다 보니까 자기 본인 부담금도 낮으니까 병원에 안 와도 될 그 감기 같은 걸로 아침에 머리 아프고 열난다고 병원에 자꾸 사람들이 오게 됐고, 그런데 낮은 의료 수가니까 환자를 많이 봐야만 되다 보니까 1분 진료, 2분 진료 이런 상황이 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수가를 정상에서 좀 높이게 되면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전체 병원이 갖고 가는 건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참고로 예를 들어 큰 병원들, 우리 국립암센터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큰 병원들이요, 보시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른바 발 디딜 틈 없이 대기하겠죠. 그런데도 1년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매출이랑 순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이너스인 데가 많아졌어요. 작년 2018년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2018년부터 특징비 선택진료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동안 많은 그 상급종합병원들이 특징비로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손해입니다. 손해. 급여 환자만 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봉책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돈 들여갖고 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를 현실화해서 조금 높이는 거와 함께 의료 수가를 조금 더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장사, 이른바 사업을 할 때 원가보다 낮은 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부는 왜 안 올리냐? 올리게 되면 이제 부담스럽죠. 그 정권 자체가. 지금 현재도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인 보험료도 몇 프로씩 올라가요. 그래도 난린데요. 그런 상황에서 의료 수가도 높인다고 그래봐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딴 방법 없어요. 미국 오바마 그 헬스케어 그 리폼, 그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한 것처럼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강한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치인들이나 의사들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료 수가 높이는 거는 의사들이 돈 더 많이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들은, 의사들뿐만이 아니에요. 간호사들, 의료 인력들은요. 일은 일대로 엄청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과도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상대적으로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남냐? 저처럼 망하거나 보험급여, 고급여 환자만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또 비급여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피부 미용도 하려고 그러고 점도 뽑으려고 레이저 기계 갖다 놓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 갖고 근근히들 살아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근거 없는 그런 무슨 치료법, 주사 이런 거, 원가 얼마 안 되는 거 그거를 비싸게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벌써 7시 58분이네요. 네. 좀 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의료제도에 관련한 것 좀 한 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건강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각 나라별로 미국 뭐 유럽 여러 나라랑 우리나라랑 진찰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뭐 반값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커피와 건강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